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갑자기 큰 소리가 쿵쾅 하는 소리가 들렸죠? 네, 조명을 좀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하도 어두워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보니까 조명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 위치를 바꿨습니다. 꽤 예, 블랙 화면이 좀 오래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29일 쌍특검 재의결, 김건희 운명의 날입니다. 자, 29일 드디어 이 쌍특검 재의결일이 잡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 간에 이 쌍특검이 여론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무척이나 많은 공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작이라고밖에 제가 달리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딱 누가 봐도 공작이라고 말하는 게 뭐 맞을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공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의도적으로 다른 이슈를 불거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 쉴드를 위해서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고밖에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김건희 쉴드를 치기를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다시 한번 운명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이날 쌍특검 재의결이 안 될 수도 있죠.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이번에는 나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이제부터 이 쌍특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이 이 선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29일 쌍특검 재의결, 김건희 운명의 날입니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은요,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겨우겨우 넘어갔나 했더니 다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 윤석열 정권 참 많이 나름 자기들 딴에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김건희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 온갖 작업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하지만 이제 29일이 되면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얘기는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쌍특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월 5일,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거부권 행사를 했죠. 심지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화요일 날
정기 국무회의 때 처리해도 되는 것을 굳이 며칠 앞당겨 가지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엄청 다급했던 거죠. 최소한의 심사숙고할 그런 시간도 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마치 농구 그 골대 백보드에 공이 튕겨맞고 나오듯이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여 뒤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죠. 지금까지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은 총 9건이고요.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 때문에 민심이 많이 이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함으로써 지난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였습니다. 근데 아마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자.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성공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현재 국회에는요,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나란히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죠. 이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것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지금까지 공천 문제 등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김건희 특검이 다시 논란의 핵심이 되게 됐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를 여론의 관심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김건희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윤석열도 안 나타났어요. 그죠? 한동훈조차도 김건희를이라든지 윤석열이라는 말 자체를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의도적인 회피 전략이었던 거죠. 김건희 관련 보도는요, 사실 지금까지 꽤 여러 번 나올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의도적으로 김건희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회피를 피해가지고 보도가 되는 게 있으면 괜한 생트집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여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법정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언론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시키고 설령 보도가 되는 것,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그러니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김건희 혹은 윤석열이란 말을 웬만하면 거론을 안 하려고 드는 거죠. 스스로 소극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대응을 함으로써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거죠. 양동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동훈조차도 김건희 혹은 윤석열이란 말 자체를 안 해요. 대신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뭐 운동권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조국이 어쩌고. 이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한동훈으로서의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목적은 윤석열, 김건희라는 말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참 야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의 발언이 계속해서 수위가 높은 겁니다. 되게 거칠죠. 여당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천박하죠. 왜 그러냐?
그렇게 천박하고 거칠고 선정적인 말을 해야지 보도가 되고 그 여운이 오래 가기 때문에 언론들이 미처 김건희 문제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관심 가지는 자가 있으면 행정 제재를 때리겠다. 예, 참 희한한 언론 통제 수법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언론 보도를 쫙 뒤져보니까 지금 그 민원연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단 한 건도 이슈 검색으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해봤더니요, 김건희라는 그 키워드는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김건희로 검색을 해도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보도에서 김건희가 잠시 언급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가 이슈에서 사라진 거죠. 언론에서 확 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김건희의 작전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쌍특검 재의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통과가 되든 아니면은 결국 부결이 되든 끝내 부결이 되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과연 거부하는 것, 아니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첫 사례가 윤석열이고 그 첫 사례가 김건희인 거죠. 자, 이 상황 글쎄, 야, 앞으로 거론 좀 잘 되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주신, 제 방송에 와주신 민주시민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적폐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슈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슈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해야겠죠. 예.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김건희 이 특검 얘기, 그리고 김건희의 명품백 이야기,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것을 계속 주제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적폐 언론이 자꾸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할수록, 계속 민주당 공천 어떻게 얘기를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김건희 얘기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어쩔 건데, 한동훈이 그러잖아요. 뭐 말만 하면 갑자기 대장동 나오고, 뭐 말만 하면 갑자기 법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말만 하면은, 그래서 김건희 어쩔 건데? 라고 물고 늘어져야죠. 너 왜 김건희에 대해서 말 안 해? 야, 한동훈 너 왜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자꾸 도망 다녀?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좋은 소재를 놔두고 우리가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댓글 한번 볼까요? 네, SJK님 오셨고요. 부결되면 다시 통과시키자, 이게 종합특검 하자라고 하셨네요. 이민님께서는 오늘 조국 장관이 공격 확실히 했다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조수님, 암묵적 미략, 건의를 숨겨라 라고 하셨고요. 김건희 종합특검 스타 48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길냥아비님, 민주당 탈당파들 절대 찬성 안 하겠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탈당을 했더라도 김건희 특검에 그것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 자신이 왜 공천을 못 받는지, 왜 네가 공천 못 받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투율님께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예, 다시 재발의하면 됩니다. 재발의해야 돼요. 다시 재발의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몰고 나가야죠.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예, 바로 조정훈입니다. 조정훈을 내쫓아야겠죠. 예. 계속해서 우리는 부각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법사위에 넘어가고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는 과정을 해야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뒤로 숨기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불로초님 사기꾼 부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 자, 호시우행님 절대 존엄 김건희라고 하셨네요. 어찌구리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 바로 김건희 특검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민님께서 될 때까지 발의하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럼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아니고요. 세 번째로 좀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할 것, 그리고 예고 드릴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장비 상태가 그닥 좋지 못합니다. 앞서서 선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선거 방송 중심으로 장비를 다 세팅을 했다가, 예, 세팅을 다시 제가 복귀를 못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장비 사정이 영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눈에 거슬리네요. 지금 조명도 그렇고요. 지금 카메라 초점도 안 맞는 것 같고 참 답답하네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좀 좋지 않은, 깔끔하지 못한 화면을 보시게 되는 것 같아서 저 좀 그 점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준비한 예고를 좀, 그리고 소개하는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오늘 선거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예비 후보 두 분을 제가 모셨죠. 한 분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서승만 후보, 그리고 또 한 분은 서울 성동갑에 출마한 박양숙 후보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했고요. 지금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박양숙 후보, 지금 임종석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제가 만나본 박양숙 후보 꽤 괜찮은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중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좀 서운함, 안타까움, 아쉬움은 없게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성동갑 이런 지역은 글쎄 임종석보다는 이렇게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맡아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일 준비한 주제를 좀 미리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이 주제를 준비해 놓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무엇인고 하니 지난 1991년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AMK라는 회사죠. 이 AMK는요, 춘천에 있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한동훈의 부친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의 아버지 친부가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88년인가 춘천에 둥지를 틀죠. 전자부품업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제품이면은 전자부품업체, 뭐 바이오, 전자산업 쪽에서 일하는 그런 쪽의 업체였다면 사실 90년대 초반 엄청난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었다고 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자 공장을 외지로 그리고 외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춘천 공장은 폐쇄가 되죠. 이 과정에서 파업에 앞장섰던 노조 사무장이라든지 노조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노조 간부 4명이 구속을 당합니다. 예, 바로 한동훈의 아버지가 한 일이죠. 노동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 같은 곳에서 이 AMK라는 회사 꽤 큰 회사였고요. 그 꽤 큰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구속자를 내다 보니까 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요, 내일 바로 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한동훈 부친의 노조 탄압 전력. 글쎄요, 간혹 가다 보면 이 한동훈의 발언에서 노동자와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강자가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그게 뭐 어때서? 라는 그런 인상도 좀 풍기죠.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만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금태섭 의원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동생이 이번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동생이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죠. 만약에 민주당 쪽 의원이었다면 이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도 이게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의문스럽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억울한 감옥살이에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 그게 뭐였느냐? 돈을 받은 게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이 돈을 받은 거나 언니가 돈을 받은 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통했습니다. 동생이 받은 1억 원이 3억이 되고 그 3억이 결국에 9억이 돼서 한명숙을 올감했었어요. 똑같은 논리로 짓자면 금태섭도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논란이 될 때마다 조국한테 탓을 돌렸고 조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비난이 쏟아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은 동생의 잘못까지, 심지어 동생하고 이혼한 전 재수씨까지 들먹거려지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다면, 그 기준을 여기에 갖다 댄다면 금태섭 의원 당 만들고 당 대표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내일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었고 더 진행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지 않은 장비 설정 문제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우식님, 서동훈님, 박상일님, 광미숙님, 고추알몸 쫑이님, 밝은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죠? 예, 예. SJK님, 그 다음에 행복한 미소님, 최재형님, 그리고 이강훈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하게 방송이 진행돼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더 완벽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선거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때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